1592년 임진왜란. 참혹한 전란의 불길이 온 조선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버이인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듯 피난길에 올랐고, 모두가 조선의 끝을 말하며 절망하던 그 캄캄한 땅에서 홀로 남쪽을 향해 발걸음을 돌린 이가 있었습니다. 거친 융복을 꿰어 입은 앳된 청년, 바로 18세의 어린 세자 광해였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보다 백성을 아꼈으나 끝내 외로워야 했던 슬픈 군주 광해군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참혹한 전운이 조선의 산하를 덮치기 전까지만 해도 궁궐의 붉은 담장 안은 겉보기엔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만백성의 어버이인 선조 임금의 그림자 뒤에는 서자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안고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둘째 아들 광해군이 있었지요. 1592년의 봄, 권례에는 흐드러지게 꽃이 피었으나 조국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핏빛 폭풍을 눈치챈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지않아 남쪽 바다를 건너온 외적의 무리가 거침없이 조선의 땅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년에 발발한 이 끔찍한 전란은 산천을 붉은 피로 물들였고, 짓밟힌 백성들의 통곡 소리는 하늘의 구름마저 찢어 놓을 듯 했습니다. 적의 벼려진 칼끝이 도성인 한양 코앞까지 들이닥치자 굳건해야 할 조정은 일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선조 임금은 종묘사직과 백성을 뒤로 한 채 황급히 북쪽으로 피란을 떠날 궁리만 하였습니다. 다급해진 선조 임금은 도망치듯 수레에 오르기 직전 그제야 곁에 있던 광해군을 서둘러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세자는 남아서 조정을 이끌고 백성을 구원하거라. 선조 임금은 조정을 둘로 나누는 분조를 명하고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매정하게 도성을 등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짐을 홀로 짊어지게 된 광해군은 불길에 휩싸인 한양을 바라보며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안전하게 부지할 수 있는 피난길을 거부하고 끔찍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비에게조차 버림받은 외로운 세자는 군주에게 버림받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불쌍한 백성들을 자신의 품에 오롯이 안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참혹한 전장으로 나아간 광해군은 몸소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백성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길가에 쓰러진 늙은이의 거친 손을 맞잡았고, 외적의 조총과 칼날에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의 상처를 직접 어루만졌지요. 비단옷 대신 투박한 용복을 입고 거친 밥을 삼키는 세자의 모습은 절망이라는 짙은 어둠에 갇힌 조선 땅에 한 줄기 따스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나를 믿어다오. 내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부디 굳게 힘을 내어 이 나라 조선을 지켜다오. 광해군의 진심 어린 눈물과 간절한 호소에 뿔뿔이 흩어졌던 군병들이 다시 진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숨죽여 울며 떨던 백성들 역시 스스로 낫과 죽창을 높이 들고 결연히 일어났습니다.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사람들은 험난한 고개마다 튼튼한 진지를 구축하며 광해군을 진정한 어버이요 살아있는 임금으로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이 세자를 향해 타오르는 들불처럼 거세게 번져가자 그 뜨거운 열기는 이내 북쪽 끝 의주에 머물고 있던 선조 임금의 귓가에도 고스란히 닿았습니다. 방자한 것, 감히 세자가 내 자리라도 넘보려 한단 말이냐? 명나라 국경을 넘어 도망칠 궁리만 하던 선조 임금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자신의 처지와 아들의 드높아진 위상을 번갈아 보며 밤낮으로 속을 끓였습니다. 늙은 아비의 탁한 눈동자에는 핏줄을 향한 대견함 대신 시퍼런
질투와 권력에 대한 불안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내팽개친 무거운 짐을 아들이 너무도 훌륭하게 짊어졌다는 그 명백한 진실이 옹졸한 군주에게는 오히려 독을 품은 화살이 되어 가슴에 깊이 박히고 만 것입니다. 기나긴 전란의 먹구름이 마침내 거치고 참혹했던 상처를 수습해야 할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에게는 또 다른 것엔 시련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쳤습니다. 전장에서도 늘 따스한 마음으로 광해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양어머니 의인왕후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해 주던 유일한 온기를 잃고 슬픔에 잠긴 틈을 타 51살의 선조 임금은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중전을 맞아들였습니다. 새어머니로 입궁한 임모광후는 고작 19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이는 이미 장성한 세자 광해군보다도 무려 9살이나 어린애 된 나이였지요. 붉은 화롯을 입고 가마에서 내리는 어린 중전을 바라보며 광해군의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대를 이을 단순한 혼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정실 부인에게서 적통 왕자를 낳아 눈의 가시 같은 세자를 갈아치우겠다는 늙은 임금의 시퍼런 경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권례에는 새 중전을 축하하는 풍악이 흐드러지게 울려 퍼졌지만 광해군의 처소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맴돌았습니다. 백성들의 눈물 젖은 환호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전장의 영웅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지독한 견제 속에서 매일 밤 시퍼런 칼날 위를 걷듯 숨죽여야 하는 위태로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권례에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모광후가 선조 임금의 유일한 적자인 영창대군을 낳은 것입니다. 쉰이 훌쩍 넘은 나이에 정실 부인에게서 얻은 귀한 핏덩이를 안아든 선조 임금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과인의 진정한 핏줄이 태어났구나. 이 아이야말로 조선의 밝은 앞날을 이끌어갈 보배로다. 선조 임금은 권례의 모든 시선을 어린 대군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관례마저 무시한 채 아직 걷지도 못하는 갓난아이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내리며 은연중에 다음 보위에 오를 주인이 바뀔 수도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지요. 그 끔찍한 기류를 전해 들은 광해군의 처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며 칼을 쥐었던 그였지만 아비가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공포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서자라는 태생적 굴레는 아무리 백성의 칭송을 받아도 지워지지 않는 지독한 낙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하던 대신들이 차갑게 등을 돌리고 늙은 아비가 자신을 끌어내려 서늘한 사약 사발을 내리는 환영이 매일같이 눈앞을 맴돌았지요. 전장의 거센 흙먼지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던 영웅의 어깨는 하루가 다르게 굽어만 갔습니다. 언제 폐위되어 차가운 땅바닥에 피를 흩뿌리며 죽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은 서서히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숨을 쉬는 매 순간이 피를 말리는 기다림이었고 궐 안의 바람 소리마저 자신을 노리는 자객의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1608년의 어느 쌀쌀한 봄날이었습니다. 피를 말리던 기나긴 기다림 끝에 궁궐 위로 갑작스러운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57의 나이로 옥좌를 지키던 선조 임금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왕실은 발칵 뒤집혔고 권력을 쥔 대신들은
저마다의 입속을 차리며 숨죽인 눈치 싸움을 벌였습니다. 핏덩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던 무리의 반발이 거셌지만 전란 속에서 굳건히 민심을 다졌던 34살의 광해군은 숱한 우여곡절을 뚫고 마침내 조선의 제15대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성군의 탄생을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지만 화려한 붉은 면복을 입고 옥좌에 오른 광해군의 마음 속에는 차가운 잿빛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선조 임금이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자인 자신을 찾지 않고 오직 어린 영창대군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대신들에게 뒤씨를 부탁했다는 비참한 진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지요. 아비의 모진 외면은 광해군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용상은 그토록 바랐던 생존의 자리였으나 동시에 지독한 배신감과 고독이 웅크린 차가운 가시방석과도 같았습니다. 과인은 결코 아바마마처럼 백성을 버리는 나약한 군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광해군은 피멍이 든 마음을 다잡으며 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올바른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서늘한 권력의 칼자루를 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비록 화려한 용상에 앉아 조선의 주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광해군이 온전히 쥔 것은 오직 서늘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궐 안팎으로는 여전히 어린 영창대군을 등에 업고 권력을 쥐흔들려 했던 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꿈꾸는 백성을 위한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사를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먼저 골마 터진 상처를 단호히 베어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표적이 된 것은 영창대군을 보위에 올리기 위해 은밀히 모의했던 영의정 유영경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굳은 얼굴로 선왕의 총애를 믿고 기고만장했던 그의 목에 차가운 사약을 내렸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있던 자의 허무한 죽음은 조정의 짙은 피비린내를 몰고 왔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반대파 신하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광해군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은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하나뿐인 친형 임해군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배를 빌려 세상에 나온 핏줄이었으나 거칠고 난폭한 성정으로 번번이 사달을 일으키던 형은 언제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대신들은 임해군을 죽여 후한을 없애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의 뼈와 살을 끊어내는 심정이다. 허나 이 나라 조선의 굳건한 안위를 위해 어찌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겠는가. 광해군은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결국 형을 머나먼 섬마을로 귀양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하지만 유배지로 떠난 임해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독을 마신 것인지 목이 졸린 것인지 그 누구도 명확히 입을 열지 않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광해군의 묵인 아래 벌어진 참극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임해군의 부고를 전해 들은 날 밤 광해군은 텅 빈 대전에서 밤새 홀로 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옥좌란 본디 핏줄의 붉은 피와 뜨거운 눈물을 먹고 자라는 잔혹한 나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젊은 임금의 마음 속에는 지독하게 고독한 어둠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피바람이 한 차례 조정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궐 안의 팽팽한 긴장감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가장자리에 밀려난 자들은 여전히 9살 난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바라보며 은밀한 야심을 불태우고 있었지요.
선조 임금의 하나뿐인 적통이라는 꼬리표는 광해군에게 매일 밤 숨통을 조이는 지독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영모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영모의 배후로 지목된 이는 다름 아닌 영창대군의 외조부였습니다. 옥좌를 지키려던 광해군의 측근들은 이 틈을 타 어린 영창대군마저 영모의 소용돌이에 단단히 얽어매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용상을 지켜야 한다는 극심한 강박에 사로잡힌 광해군은 참아해선 안 될 참혹한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권례를 뒤흔드는 인목대비의 처절한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9살 난 핏덩이 동생을 삭풍이 부는 외딴 강화도로 유배 보내고야만 것입니다. 강화도의 싸늘한 유배지에서 영창대군은 매일 밤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권력의 비극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의 불안한 의중을 읽은 것인지 아니면 빗나간 충성심이었는지 모를 자들이 어린 대군이 머무는 방 아궁이에 거센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살갗이 타들어갈 듯 펄펄 끓어올랐고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겨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9살 어린아이가 맨손으로 문창사를 긁으며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가 밤새도록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동이 틀 무렵 그 가엾은 목소리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영원히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강화도에서 날아온 끔찍한 부고를 전해들은 광해군의 두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장 큰 정적을 제거했다는 서늘한 안도감 뒤로 어린 핏줄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지독한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광해군은 화려한 용상에 몸을 기댄 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조 임금의 싸늘한 원망과 어린 동생의 비명 소리가 환청이 되어 광해군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물든 권력의 꼭대기는 이제 광해군 자신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끔찍한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어린 핏줄의 억울한 죽음은 궁궐 깊은 곳에 지독한 원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생떼 같은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인목대비의 슬픔은 이내 시퍼런 분노와 끔찍한 저주로 뒤바뀌고 말았지요. 그녀는 소복을 입은 채 곡기를 찌르며 밤낮 없이 광해군을 향해 피를 토하듯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늘이 정녕 두렵지 않으냐. 금수만도 못한 비정한 놈. 내 자식을 끓는 방에서 죽인 그 피 묻은 손으로 과연 그 옥좌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 성시푸냐. 서슬 퍼런 대비에 피 맺힌 절규는 궐 안팎으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광해군을 옹위하며 권력을 쥐고 흔들던 신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다시 무서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비가 불경한 주술로 임금을 저주하고 영모를 꾸미고 있으니 속히 나라의 화근을 잘라내어 어미의 자리에서 폐위시켜야 한다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의 핏발선 두 눈에는 극심한 고뇌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비록 자신을 낳아준 친어미는 아닐지라도 명색이 아비의 정비이자 국모인 자를 길거리로 내치는 것은 조선의 굳건한 근간인 효의 도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패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피맛을 본 잔혹한 권력의 수레바퀴는 스스로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끊임없는 암투 속에서 광해군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독버섯처럼 피어난 생존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한 줌의 도덕심마저 무참히 짓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키고 당장 그 호칭을 깎아내리도록 하라. 마침내 광해군의 서늘하고도 비참한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인목 대비는 겹겹이 든든한 군사들로 둘러싸인 좁고 차가운 경운궁으로 매몰차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국모의 비단옷은 갈갈이 찢겨 나갔고 그녀가 갇힌 서궁에 굳게 닫힌 문틈으로는 한 맺힌 여인의 서리빨 같은 원망의 숨결만이 밤새도록 새어 나왔습니다. 어미를 내쫓고 아우를 죽였다는 폐모살제의 비극은 끝내 이렇게 완성되고 말았습니다. 당장은 눈앞에 가시 같은 위협을 말끔히 치워버린 듯 보였으나 그것은 광해군 스스로 자신의 목숨통을 올가매는 가장 치명적인 올감이었습니다. 충과 효를 하늘의 뜻처럼 떠받드는 유교, 국가 조선에서 이 지독한 폐류는 훗날 광해군의 심장을 향해 날아올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서히 나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다툼으로 궐 안의 정적들을 모두 베어내자 비로소 광해군의 옥좌 주변에는 서늘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궁궐 문 밖의 세상은 여전히 처참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기나긴 전란이 휩쓸고 간 참혹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굶주린 민초들의 숨통을 잔인하게 옥죄는 것은 다름 아닌 썩어 빠진 조세 제도와 탐관오리들의 지독한 수탈이었지요.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각 고을에서 나는 특산물을 나라에 바쳐야 하는 공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허나 간교한 벼슬아치들과 장사치들이 은밀히 결탁하여 중간에서 엄청난 이문을 가로채는 박납의 폐단이 온 나라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바닷속 전복을 구하라는 터무니없는 명을 내리거나 갯벌이 펼쳐진 바닷가 마을에 귀한 산삼을 바치라며 몽둥이질을 해대니 힘없는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뻣뻣한 나무 껍질과 쓰디쓴 풀뿌리로 억지 연명하는 자들이 허다했고 고된 세금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도적이 되거나 목숨을 끊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토록 끔찍한 백성들의 참상을 전해들은 광해군의 두 주먹에는 시퍼런 핏대가 섰고 두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핏줄을 끊어내고 어미를 쫓아냈다는 폐륜의 오명을 짊어지면서까지 독하게 지켜낸 용상이었습니다. 그 무겁고 차가운 자리에서 그가 진정으로 휘두르고 싶었던 것은 정적의 목을 치는 칼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낼 따스한 개혁의 칼날이었습니다. 내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어찌 만백성의 어버이라 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할 것이다. 광해군은 굳게 입술을 깨물며 수십 년간 조선의 뼈대를 갉아먹던 낡은 제도를 송두리째 뒤엎을 거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구수마다 무조건 할당량을 채워야 했던 악랄한 법을 과감히 폐지하고 오직 가진 땅의 크기에 비례하여 흔하고 공평한 쌀을 내도록 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선포한 것입니다. 백성이 다 함께 평안해진다는 숭고한 뜻을 품은 대동법의 위대한 시작이었지요. 이제부터 가난한 백성을 쥐어짜지 말고 넓은 땅을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라. 광해군의 준엄한 어명은 경기도 일대에 가장 먼저 봄비처럼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한 떼기의 흙조차 없이 남의 밭을 일구며 평생을 빚쟁이로 살아야 했던 소작농들은 비로소 살을 내는 듯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파른 권력의 꼭대기에서 잔혹한 폭군이라는 무서운 얼굴을 한 채 서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그 누구보다 민초들을 제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외로운 군주의 붉은 심장이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동법이 시행된 경기도 일대의 마을에는 모처럼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끼니를 잊지 못해
굶주리던 촌부들의 밥상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 올랐고 밤낮 없이 험준한 산과 깊은 계곡을 헤매며 공나물을 구하던 자들은 비로소 다리를 뻗고 달콤한 단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초가집 처마 밑에 매달린 마른 옥수수 더미처럼 백성들의 주름진 얼굴에도 알알이 넉넉한 웃음이 맺혔지요. 광해군이 그토록 바랐던 평화롭고 배부른 조선의 아침이 마침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고단한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길고 긴 고통 끝에 맞이한 평화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빛이 강할수록 등 뒤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시커멓게 일렁이는 법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땀방울을 쥐어짜며 배를 불리던 기득권층 양반들과 거대한 땅을 거느린 대지주들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는 연일 거센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땅이 넓을수록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의 무게가 천근만근으로 불어나자 지주들은 불그락 푸르락 핏대를 세우며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이 어찌 해괴망측한 법이란 말이오. 천한 백성들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고귀한 사대부들의 곳간을 털어내다니. 이는 나라의 굳건한 근간인 반상의 법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끔찍한 폭거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권세가들은 깊은 밤마다 은밀한 밀실에 모여 앉아 광해군을 향한 도끼 어린 이를 갈았습니다. 양반들의 분노는 곧장 조정 대신들의 붉은 입술을 타고 궐 안으로 매섭게 밀려들었습니다. 편전에 엎드린 신하들은 약속이나 한 듯 탄 목소리로 대동법의 철회를 부르짖으며 임금을 올감했습니다. 수많은 늙은 선비들이 대궐문 앞에 무릎을 꿇고 목이 터져라 통곡하며 시위를 벌이는 풍경은 마치 외로운 임금 광해군을 단숨에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먹구름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옥좌에 앉은 광해군의 굳은 눈빛은 거센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권력의 달콤한 맛에 취해 백성의 피눈물을 기만하는 간교한 신하들을 매섭게 내려다보며 광해군은 용상의 손거리를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라. 찢어지게 가난한 자에게 털끝만 한 세금을 거두는 것도 가혹하거늘 어찌하여 넓은 땅을 가진 자들이 쌀 한 줌 내는 것을 이토록 아까워한단 말이냐. 백성이 배불리 살아야 비로소 나라도 굳건히 서는 법이다. 과인의 목에 시퍼런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백성을 살리는 이 대동법만큼은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다. 호통을 치는 광해군의 준엄한 목소리는 편전의 굵은 기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기득권의 저주 섞인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고독한 임금은 오직 굶주린 민초들의 따스한 밥 한 그릇을 지키기 위해 외롭고도 처절한 전쟁을 굽힘없이 이어나갔습니다. 평화로운 백성들의 웃음소리 아래 조정에는 임금을 향한 날선 증오가 시퍼런 칼날이 되어 춤을 추는 섬뜩한 폭풍 전야가 맴돌고 있었지요. 대동법을 둘러싼 기득권의 거센 반발 속에서 광해군의 옥좌는 벼랑 끝에 홀로 선 소나무처럼 외롭고 위태로웠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제 입속만 차리려는 굶주린 승냥이 같은 무리뿐이었지요. 그토록 숨막히는 고립의 시간 속에서 광해군의 텅 빈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지핀 한 사내가 조정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바로 서울 차별 철폐와 신분제 혁파를 부르짖는 불온하고도 비범한 사상가 허균이었습니다. 허균은 낡고 썩어 빠진 조선의 규범을 비웃듯 자유롭게 바람을 타는 새와 같은 사내였습니다. 고귀한 양반의 핏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멸시받는 서얼들과 기생, 그리고 가난한 민초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며 그들의 피눈물을 자신의 날카로운 붓끝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그가 지은 기이한 이야기, 홍길동전에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서얼들의 서러움과 부패한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통쾌한 외침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지요. 광해군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촛불을 밝히고 허균이 쓴 그 발칙한 서책을 은밀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책장마다 짙게 베어 있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향한 절절한 애정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홀로 사대부들과 맞서 싸우던 광해군의 고독한 심장과 뜨겁게 공명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글이로다. 양반과 천민의 핏줄을 나누지 않고 오직 능력만으로 사람을 쓰는 세상, 그것이 어찌 역적의 헛된 꿈이라 비난받아야 한단 말이냐. 광해군은 허균의 남다른 재주와 백성을 향한 올곧은 진심을 깊이 총애하며 그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밀실에서 마주 앉아 낡은 신분제의 두터운 벽을 허물고 억울하게 눈물 짓는 백성이 없는 새로운 조선을 꿈꾸며 가슴 벅찬 교감을 나누었지요. 하지만 조선이라는 굳건한 성벽은 두 사람의 원대한 이상을 품기에는 너무도 비좁고 오만했습니다. 양반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천민들의 세상을 부르짖는 허균의 급진적인 사상은 곧 권세가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이자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끔찍한 금기였습니다. 호시탐탐 광해군의 허점을 노리던 반대파 신하들은 이 눈의 가시 같은 허균을 단숨에 엮어 넣기 위해 은밀하고도 촘촘한 역모의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닳히는 법, 허균을 따르던 무리들이 흉서를 저작거리에 뿌리고 군사를 일으키려 했다는 끔찍한 고변이 조정에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백성을 사랑했던 천재 사상가는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의 붉은 오라에 묶인 채 형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같은 신세가 되었지요. 핏발선 눈으로 무릎을 꿇은 허균을 멀리서 지켜보며 광해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대동법이라는 거대한 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위태로운 옥좌를 지켜내기 위해 광해군은 피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자신과 유일하게 뜻을 함께했던 붉은 심장의 지기를 차가운 형장의 이슬로 베어내야만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두 사내의 뜨거운 교감은 결국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무자비한 칼날 아래 서글픈 핏자국만을 남긴 채 허무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직이었던 허균의 피 묻은 서책을 끌어안고 홀로 삼켰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궐 안의 비열한 암투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핏빛보다 더 섬뜩하고 거대한 먹구름이 북쪽 하늘에서 시시각각 조선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지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야만인이라 비웃던 여진족들이 맹수 같은 우두머리 아래 하나로 뭉쳐 후금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 대륙의 호랑이 명나라의 숨통을 조이는 한편 날선 이빨을 드러내며 조선에 굳게 닫힌 북방 국경마저 호시탐탐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방에서 날아온 다급한 급보를 받아든 광해군의 두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수십 년 전 붉은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산더미처럼 시체가 쌓였던 임진년의 끔찍한 지옥도가 벼락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비마저 도망쳐버린 텅 빈 잿빛 도성에서 속수무책으로 외적의 시퍼런 칼날에 쓰러져 가던 백성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메아리쳤습니다. 나라에 온전한 군사력이 없다는 것은 곧 헐벗은 백성들의 살점이 짐승의 먹이로 뜯겨나가는 것과 같다는 뼈저린 진실을 광해군은 그 누구보다 뼈아프게 깨닫고 있었지요. 내 숨이 멎어 차가운 흙더미에 묻히는 한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이 땅에 가여온 백성들이
이방인의 무자비한 말발굽, 아래 짓밟히는 일만은 결단코 막아낼 것이다. 광해군은 굳게 닫힌 편전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며 조선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와 창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곧 화포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주조하고 연구하는 화기도감의 설치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관복을 입은 조정 대신들의 반응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대국인 명나라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 겨우 나라를 재건했으니 오로지 명나라의 든든한 군사력에만 기대면 그만이라며 아니란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게다가 대동법으로 가뜩이나 심기가 뒤틀려 있던 양반들은 막대한 화약과 쇳물이 들어가는 무기 제조의 나라에 곡간을 쏟아붓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거품을 물고 반대했습니다. 명분은 백성의 고혈을 쥐어짜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누리는 평온한 일상과 막대한 재산이 축날 것만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용상에 앉은 광해군의 두 눈에는 사나운 맹수와도 같은 매서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우리 불쌍한 백성들의 목숨을 대신 살아준단 말이냐. 남의 손에 쥐어진 칼은 언제 내 목을 칠지 모르는 섬뜩한 흉기일 뿐이다. 오직 우리 스스로 불길에 달구어 벼린 칼만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반대파 신하들의 아우성을 매섭게 짓누른 광해군은 밤낮 없이 화기도감에 거센 불을 지피게 했습니다. 거대한 화로에서는 시뻘건 쇳물이 용의 숨결처럼 끓어올랐고 장인들의 묵직한 망치 소리가 궐 밖까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발의 탄환이 한 번에 쏟아지는 불기륜포가 매서운 위용을 드러냈고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후금의 맹렬한 철기병을 단숨에 막아낼 견고한 전차가 속속 만들어졌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조정의 철저한 고립 속에서도 광해군은 오직 거대한 북방의 폭풍으로부터 조선을 온전히 지켜내겠다는 붉은 일념 하나로 묵묵히 그리고 처절하게 다가올 전쟁의 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화기도감의 시뻘건 화로가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압록강 너머 삭풍을 타고 날아온 붉은 전갈 하나가 궐 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국 명나라 황제가 보낸 오만한 칙서였지요. 짐승처럼 사나운 여진족의 후금에게 연일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궁지에 몰린 명나라가 마침내 조선에 수만 명의 군사를 내놓으라며 매서운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과거 임진년에 참혹했던 외란 당시 다 죽어가는 조선에 원군을 보내주었던 그 크나큰 은혜. 사대부들이 입이 닳도록 칭송에 맞지 않는 이른바 제조지은을 이제 피로써 갚으라는 지독한 빚 독촉이었습니다. 황제의 칙서가 편전에 당도하자마자 평소 대동법과 무기 주조를 두고 광해군을 헐뜯기 바빴던 늙은 대신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일제히 대돌 아래 엎드려 목을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대명 제국은 우리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준 숭고한 부모의 나라하옵니다. 어찌 부모가 짐승 같은 오랑캐에게 화를 당하고 있는데 자식된 도리로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있단 말이옵니까? 당장 정벌군을 꾸려 압록강을 건너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시옵소서. 조정 대신들의 우렁찬 통곡 소리는 편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허나 그들의 목소리에는 나라를 향한 충심보다 명분과 예학을 핑계 삼아 눈에 가시 같은 임금을 철저히 짓눌러 보려는 시퍼런 도끼가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옥좌에 앉아 그 위선적인 아우성을 내려다보는 광해군의 낯빛은 한겨울 서리처럼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사대부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떠받드는 고귀하고도 헛된 명분 아래
정작 얼음장 같은 타국의 전장으로 끌려가 배를 골고 살점을 흩뿌려야 하는 것은 저기 엎드린 고관대작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이름 없고 가여운 조선의 민초들 뿐이었지요. 광해군의 핏발선 두 눈동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전란 당시 길가에 처참하게 나뒹굴던 백성들의 시신과 줄인 배를 움켜쥐고 피눈물을 흘리던 늙은 어미의 주름진 얼굴이 다시금 벼락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부모의 은혜라 하였소. 허나 짐승들이 날뛰는 남의 나라 싸움터에 억지로 끌려가 더섭시 얼어 죽고 베어 죽어야 할 우리 불쌍한 백성들의 원통한 목숨은 대체 네게 보상받아야 한단 말이오. 과인은 결단코 내 백성들을 그 무의미한 사지로 거저 내몰 수 없소이다. 광해군의 찢어질 듯한 일갈이 편전의 석가래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나 낡은 사상에 찌든 신하들로 가득 찬 궐 안에서 백성을 살리려는 임금의 피 끓는 호소는 그저 꽉 막힌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대국의 묵직한 압박과 기득권의 거센 폐악질 사이에서 철저히 고립된 군주는 칠흑 같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제 뼈를 깎아내는 지독한 고뇌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명나라의 거센 파병 압박과 조정 대신들의 숨 막히는 옥죄기를 끝내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국의 황제가 내린 칙서를 단칼에 거절한다면 그것은 곧 조선을 향한 명나라의 끔찍한 보복과 사대부들의 거대한 반란을 불러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광해군은 피눈물을 머금고 북방으로 향할 정벌군을 꾸리라는 쓰라린 어명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대의명분이라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쳤을지언정 임금의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성이 깊은 잠에 빠진 어느 칠흑 같은 밤, 광해군은 이번 출정의 총사령관인 도원수 강옥립을 은밀히 대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오직 흔들리는 촛불 하나만이 두 사람의 굳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도원수, 그대는 진정 이 싸움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 생각하는가? 광해군의 무거운 물음에 강옥립은 굳게 입을 다문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어본 장수인 그조차도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는 후금의 정예 기병들을 상대로 늙고 병든 명나라 군대와 합세하여 승리한다는 것은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집과 같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그대에게 조선의 운명과 가여운 백성들의 목숨이 달린 가장 무겁고도 비밀스러운 명을 내릴 것이다. 광해군은 소매 속에서 비단으로 꽁꽁 싸맨 작은 서찰 하나를 꺼내어 강옥립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역사의 밀지라 불리게 될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은밀한 어명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거든 명나라 장수들의 허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관망하도록 하라. 만약 명나라 군대의 패색이 짙어지면 주저하지 말고 후금의 진영에 항복의 깃발을 올리거라. 강옥립의 두 눈이 놀라움으로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항복을 염두에 두라는 것은 장수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이자 명나라를 배신하는 끔찍한 대역죄였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강옥립의 두 어깨를 꽉 부여잡으며 핏발이 선 눈시울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임금으로서 내리는 비겁한 도망의 명이 아니다.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사지에 끌려간 내 자식 같은 군사들을 단 한 명이라도 살아서 고향 땅을 밟게 하라는 피 맺힌 절규이다. 도원수 명나라의 체면 따위는 내던져도 좋으니 부디 오직 조선 군사들의 목숨만을 보전해 다오. 늙은 장수는
임금의 뜨거운 진심이 담긴 호소를 마주하고는 그만 목이 메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은 비겁자라는 천추의 한을 뒤집었을지라도 강옥립은 마녀 명이 넘는 조선 청년들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임금의 서늘하고도 숭고한 결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정벌군은 아무도 모르는 슬픈 비밀을 품은 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북쪽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징발군이 압록강을 건너 당도한 사르후의 들판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사르래는 듯한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고 천지는 온통 하얀 눈보라로 뒤덮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지요. 명나라 장수들은 공을 세우겠다는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추위를 무시한 채 무리한 진격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후금의 치밀한 덫에 걸려든 명나라 대군은 골짜기마다 매복해 있던 짐승 같은 철기병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함께 시뻘건 피가 새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국 명나라의 군대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도원수 강옥립은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은 다급히 조선 군사들에게 방패막이가 되어 죽을 때까지 싸우라며 매서운 호통을 쳤습니다. 허나 강옥립의 가슴 속에는 사지로 떠나기 전날 밤 핏발선 눈으로 백성의 목숨을 살려달라 애원하던 광해군의 절절한 어명이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를 돕는 신용은 여기까지다. 당장 진격의 북소리를 멈추고 후금의 진영에 백기를 들어 올리거라. 강옥립의 굳은 결단에 따라 조선 군사들은 헛된 피를 흘리는 대신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비겁해 보이는 투항은 사실 수만 명의 조선 청년들이 낯선 타국의 얼어붙은 땅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아낸 참으로 고귀하고도 눈물겨운 구원이었습니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멍에를 도원수와 군주가 온전히 뒤집어 쓴 채 마녀 명의 백성들은 마침내 살아 숨쉬는 심장을 안고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냈다는 안도감도 잠시 사르후의 투항 소식이 한양 도성에 전해지자 궐안은 거대한 분노의 용광로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명나라의 은혜를 하늘처럼 떠받들던 조정 대신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편전 앞에 엎드려 밤낮 없이 대성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전하, 도원수 강옥립이 짐승 같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부모의 나라인 대명을 배신하였사옵니다. 이는 조선의 숭고한 정신을 시궁창에 처박은 끔찍한 패륜이옵니다. 당장 강옥립의 일가 친척을 참수하시고 다시 대군을 파병하여 황제의 진노를 달래시옵소서. 신하들의 빗발치는 탄핵 상소는 마치 임금의 심장에 꽂히는 수만 개의 독화살과도 같았습니다. 허나 옥좌에 홀로 앉은 광해군의 두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핏줄 같은 백성을 짐승의 아가리에 쳐넣으라 소리치는 저 위선적인 사대부들의 면면을 내려다보며 임금은 서늘한 일가를 토해냈습니다. 입에 발린 고상한 명불론이 대체 이 나라의 위태로운 사직을 지키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강옥립은 과인의 참된 뜻을 헤아려 마녀 명의 귀한 백성을 살려냈소이다. 다 무너져가는 명나라를 돕겠다고 내 백성의 뼈와 살을 내어주는 짓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2번 다시 하지 않을 것이오. 광해군의 찢어질 듯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의 오만한 귓바퀴에는 임금의 절절한 진심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동법으로 불꺼진 해묵은 분노에 오랑캐를 섬겼다는 끔찍한 명분까지 더해지자 궐 안의 모든 공기는 서서히 임금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도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절의 고도처럼 고립된 옥좌 위에서 광해군을 지키던 마지막 방어막마저 서서히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손발이 되어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대북파 내부에서 끔찍한 권력 투쟁의 독버섯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이첨과 임금의 사돈이자 신중한 성품을 지닌 박승종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이이첨은 옥사를 남발하며 숱한 무고한 자들의 피를 궐 마당에 뿌렸고, 박승종은 그런 이이첨의 광기를 막으려 했으며 두 사람은 사사건건 말선 이빨을 드러내며 물어뜯었습니다. 아무리 전하를 위한 일이라 하나 대감의 무자비한 칼춤이 오히려 민심을 돌아서게 하고 있소이다. 어허, 유약한 소리. 집어치우시오. 반대파의 싹을 제때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이오. 측근들의 지독한 파벌 싸움은 결국 조정을 혼돈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광해군은 두 사람의 다툼을 멈추려 했었으나 이미 권력의 달콤함에 중독된 자들에게 군주의 호소는 쇠귀의 경읽기일 뿐이었지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토록 독하게 다져온 개혁의 기반이 정작 자신이 믿었던 수족들의 탐욕스러운 암투로 인해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마는 비참한 형국이었습니다. 임금을 둘러싼 든든한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자 어둠 속에 숨어때를 기다리던 반대파 서인 세력은 비로소 날카로운 반역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골마 터진 걸 아는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을 막아낼 아무런 힘조차 남지 않은 텅 빈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1623년의 이른 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성에 마침내 피비린내 나는 영모의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훗날 인조로 불리게 될 능양군과 서인 세력이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대궐에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이른바 인조반정의 거센 불길은 순식간에 궐 안의 고요를 집어삼켰습니다. 반정군이 지켜든 서늘한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어미를 쫓아내고 아우를 죽인 끔찍한 폐모살제의 죄, 그리고 부모의 나라인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 후금과 내통한 천인공노할 대역 죄인이 바로 광해군이라는 것이었지요. 도덕과 명분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사대부들에게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도 달콤한 반역의 구실이었습니다. 혼군을 몰아내고 무너진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으라. 반정군의 거친 함성이 대전을 에워쌀 때 광해군 곁에는 칼을 뽑아 들고 맞서 싸워줄 충신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측근들의 분열과 기득권의 거대한 저항에 철저히 고립되었던 군주는 궐담을 넘어오는 거센 반란의 파도를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하고 다가올 전쟁을 막아내려 했던 그의 고독한 투쟁은 지주들의 탐욕과 사대부들의 위선적인 명분 앞에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용포를 벗어던진 광해군은 타오르는 궁궐의 붉은 불길을 뒤로한 채 결국 반정군의 시퍼런 칼날 아래 초라한 포승줄에 묶인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정군의 거친 손에 이끌려 광해군이 무릎을 꿇은 곳은 다름 아닌 서궁의 차가운 마당이었습니다. 그곳은 10여 년 전 그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하게 내쳐버렸던 계모, 인목대비가 한 맺힌 눈물로 세월을 견뎌온 유폐의 장소였지요. 서궁의 낡은 문이 열리고 소복을 입은 채 앙상하게 마른 인목대비가 핏발선 눈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발 아래 꿇어앉은 광해군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난날 생때 같은 아들 영창대군을 잃고 피를 토했던 끔찍한 고통과 지독한 복수심이 서리빨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네 이놈. 내가 정녕 살아서 내 눈앞에 엎드릴 날이 올 줄 알았더냐. 인목 대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광해군이 저지른 36가지의 대죄를 낱낱이 읊어 내려갔습니다. 어미를 핍박한 죄부터 시작하여 선왕의 적통을 끓는 방에서 죽인 죄까지 급히 맺힌 꾸짖음은 궐 안에 찌르듯이 메아리 쳤습니다. 광해군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백성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휘둘렀던 권력의 칼날이었으나 결국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핏줄을 베어낸 잔혹한 업보는 고스란히 이 차가운 마당에서 스스로 돌려받아야 할 무거운 죗값이었습니다. 결국 인목 대비의 준엄한 하교 아래 광해군은 임금의 칭호를 영원히 박탈당한 채 초라한 군으로 강등되어 머나먼 유배지로 참담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옥좌에서 쫓겨난 광해군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바다를 건너 제주도의 척박한 땅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사방이 가시울타리로 겹겹이 막힌 좁은 방 안에서 그는 숱한 자식과 부인마저 모두 잃은 채 지독한 고독과 눈물로 여생을 견뎌야만 했지요. 너무도 큰 상실과 끔찍한 고통은 결국 늙은 군주의 정신마저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진 노년의 광해군은 자신이 쫓겨난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밤마다 여전히 궐 안의 신하들을 부르는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포졸들의 거친 수모 앞에서도 그저 허허로운 웃음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참으로 얄궂고도 따스한 법입니다. 낡고 초라한 가시울타리 너머로 몰래 따뜻한 주먹밥 한 덩이와 질긴 고기 한 점을 밀어 넣어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제주도의 가난하고 이름 없는 촌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과거 가혹한 공납에 시달려 바다에 몸을 던지려 했던 자신들을 광해군이 내렸던 대동법의 은혜가 살려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사대부들에게는 핏줄을 벤 폭군이었으나 굶주린 민초들에게 광해군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따스한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가시울타리 틈새로 불어오는 매서운 바닷바람 속에서 늙은 군주는 마침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화려한 장례도 쏟아지는 곡소리도 없었지만 그가 지켜냈던 제주의 백성들은 돌담 뒤에 숨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늙은 군주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배웅했습니다. 권력의 가장 차가운 곳에서 추락했으나 백성의 가장 따뜻한 품에서 영원한 별이 된 슬픈 군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옛말의 민심은 곧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앉아 호령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임을 이 슬픈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